예전부터 엄청 세게 있었고요. 택시 사업은 규제가 정말 세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택시 하나가 늘 수도 없어요. 전국에 이제 관리되고 있는 택시 면허가 더 이상 늘지 않거든요. 네네.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그분이 네. 팔고 돌아가시잖아요. 그 네. 면허를. 그럼 그걸 사는 사람이 그냥 받아서 쓰는 거예요. 음. 그 정도로 규제가 심하게 돼 있어요. 네네. 세상에 되게 약간 공산주의 같은 시장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 수도 없는 택시 숫자를 늘릴 수도 없는 이 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마켓쉐어를 먹겠다고 저러고 있는 게 단순히 언젠가는 나올 것 같은 그 수수료 때문에 계속 적자를 보면서 저렇게 한다고? 그렇게 보기엔 너무 어 많은 희생을 감수하는 거 아닐까요? 토스에서 타다가 원래 이제 소카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60%를 인수를 해가면서 이제 토스가 타다를 껴안게 됐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M&A 시너지를 볼 수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냥 타다 입장에서 신규로 이 모빌리티 사업을 확장한다고 했을 때 어떤 사업들이 가능할 것이냐 관점에서 조금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뭐 가설을 세우고 그거를 팩트 체크하고 그렇다기보다도 팩트 체크는 그냥 단편적인 수준에서만 잠깐 했고 이제 주로 아이디에이션이나 구조화 측면에서 조금 더 연습을 하려고 이 주제를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저의 주제는 피인수 이후에 이제 타다의 성장 전략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성장이라는 것을 먼저 정의를 하자면 이거는 매출 기준이라고 정의를 했고 사실 수익성도 중요하지만 수익성을 보지 않은 이유는 현재 국내 모빌리티 1위 사업자인 카카오 모빌리티 역시도 아직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모빌리티 시장에서 뭔가 흑자를 논하기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출 기준으로 성장을 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타다의 현재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먼저 사전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타다는 지금 가맹 택시의 형태로 모빌리티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서비스 내용이 뭐 실시간 서비스가 있고 예약 서비스가 있는데 실시간 서비스는 또 이제 일반 택시 그리고 모범 택시에 해당하는 그 두 가지 종류를 운영하고 있고 예약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다 프라이빗 타다 에어 해서 골프를 치러 가는 사람들 그리고 공항으로 가는 사람들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나눠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토스의 현재 사업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B2C 같은 경우에는 토스은행, 토스증권, 토스프라임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고 B2B의 경우에는 이 금융 상품들을 고객에게 중개를 해주고 이제 수수료를 받는 그런 사업 모델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클래리피케이션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타다 입장에서 어떻게 이 매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냐 관점에서 봤을 때, 우선은 타다의 사업을 이제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으로 분류를 했고,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B2C와 B2B 사업으로 분류를 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선 이제 이 모든 사업들을 고려하기 전에 결국에는 타다의 핵심 경쟁력이 무엇이냐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 이제 이 택시를 호출하는 이 사업 내에서의 키바잉 팩터가 무엇인가라는 걸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이제 커스터머 조니를 생각을 해봤을 때 호출하고 차량이 이동하고 그리고 탑승해서 같이 차량과 이동하고 마지막에 결제하고 하차하는 그런 단계들을 생각해 봤을 때 크게 세 가지 정도 키바잉 팩터가 있는 것 같은데 우선 이제 택시를 불렀을 때 빠르게 배차되고 탑승이 좀 빠르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저의 일정에 딜레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 하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이동하면서 쾌적하게 이제 뭐 기사들이 말을 건다던가 뭐 택시에서 냄새가 난다던가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쾌적한 운행 환경을 원하는 것 같고 세 번째로 결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론 요즘에는 되게 다양화되고 뭐 벤티도 나오고 하면서 다양한 가격대가 형성이 되었지만 어쨌든 뭔가 그 피크 타임에 택시를 부르게 되면 좀 높은 가격에 좀 망설여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이 세 가지 정도가 택시 호출 사업의 키바잉 팩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타다의 밸류 프로포지션을 보면 결국엔 타다가 누구를 타겟팅하고 있고 어떻게 확장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성이 조금 추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타다의 핵심 고객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타다의 핵심 고객층 같은 경우에는, 타다는 예전부터, 처음에 나왔을 때부터, 저도 사실은 굉장히 충성스러운 타다의 이용객이었는데, 타다가 그래서 없어질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한 명으로서, 타다가 표방하는 밸류 프로포지션은 항상 쾌적한 운행 환경이었던 것 같고, 실제로 탑승했을 때도 굉장히 쾌적한 운행 환경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반면에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카니발로 운영할 때도 그랬고, 지금 오늘 타다 앱 깔아서 한번 찾아보니까, 일반 택시보다 살짝 높은 수준으로 이제 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라이트의 경우에는. 그래서 주요 고객은 이 키바잉 팩터 3개 중에 쾌적한 운행 환경을 가장 중요시하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라도 쾌적한 운행 환경을 중요시하는 고객. 그래서 저는 이것을 30대에서 50대 사이의 직장인 혹은 주부라고 봤고요. 실제로 그 밑에 좀 찾아보니까 타다의 경우에는 이제 그
두 번째 줄을 보시면 되는데 타다의 경우에는 이제 20대, 30대, 40대, 50대인데 20대에서 50대로 갈 때 점진적으로 살짝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서 이 가설이 아주 틀린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타다가 매출을 어떻게 확대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살짝만 밑으로 내려주시면 네, 우선 기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 증대로 방향성이 잡히는데 이것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매출을 계산하는 산식에서 이제 이용자 수 곱하기 평균 연간 호출 수 곱하기 평균 지불 금액 이 각각의 레버들을 어떻게 증대시킬 것이냐의 관점에서 조금 생각을 해봤고요. 첫 번째로 이용자 수 확대의 경우에는 이제 우선 택시를 이용하는 고객을 조금 구분을 해봤는데 이제 타다의 입장에서 구분을 해보자면 타다를 항상 이용하는 고객이 있고 그러니까 택시를 100번 부른다고 하면 100번 다 타다를 이용하는 고객이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중에 뭐 한 3, 40% 정도, 5, 60% 정도는 타다를 이용하고 나머지는 뭐 카카오티를 이용한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타다를 아예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사실 우선적으로 타겟해야 되는 고객은 타다를 아예 이용하지 않는 고객을 유입시키는 게 조금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봤는데 타다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을 다시 나눠본다면 결국에는 타다를 아예 모르는 고객과 타다를 알면서 쓰지 않는 고객으로 구분이 되고 이 두 개에 대한 그 해결책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타다를 모르는 고객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저희가 그 추가 마케팅을 통해서 이 인지도, 고객이 인지하는 이 단계에서 조금 고객의 유입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사실은 온라인 광고가 있을 수 있고요. 뭐 TV 광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광고가 있을 수 있지만, 그거 외로도 이제 타다의 주 고객층인 30대에서 50대가 주로 방문하는 장소에 약간 맞춤형 광고를 게재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타다를 알면서 쓰지 않는 고객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타다를 알면서 쓰지 않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다 일반 택시에 비해 높은 가격 그리고 앱 설치 추가 설치가 어렵고 혹은 귀찮고 그런 이유들이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타다의 차량 대수가 좀 적어서 배차가 좀 느려서 그것에 조금 불편함을 느끼는 고객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높은 가격의 경우에는 이제 프로모션을 일부 제공을 해서 초기에 이 고객들을 유입을 시킨 다음에 이 고객들 중에 만약에 프리미엄이라는 이 서비스를 이용을 해보고 지속적으로 조금 추가적으로 높은 가격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니즈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고객들이 유입이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은 요즘에 워낙 체리피킹 하는 형태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것이 아닌 타다 내에서 계속 쓸 수 있는 적립금 혹은 뭐 토스 카드를 연계하면 추가적으로 프로모션을 해둔다든지 하는 그런 리커링 방식을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토스 같은 경우에는 2천만 명의 유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타다를 대상으로 만약에 뭐 공동 프로모션을 제공한다고 한다던가 하면은 뭐 토스의 비활성화 유저를 활성화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 타다 입장에서는 사실 토스를 주로 사용하는 연령층이 조금 낮은데 20대 뭐라고 20대 30대라고 보면 가격 민감도가 비교적 높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이 20대 30대가 처음에 프로모션으로 인해서 유입이 되고 이거에 대한 밸류를 조금 느끼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이 체리피킹 형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소카의 경우에는 연간 29,900원의 가격으로 이제 이 패스포트라는 제도가 있는데 패스포트가 소카에서도 적립금을 주고 타다에서도 적립금을 주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인 앱 설치가 어렵고 귀찮다라는 경우에는 이제 사실 타다의 앱 내에서 호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타 플랫폼, 뭐 토스라든지 아니면은 아무 택시 사업자도 연계가 되어 있지 않은 네이버 지도라든지 이런 사업자들과 연계해서 이 사업자들의 앱 내에서 바로 이제 길찾기를 누르고 바로 타를 호출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한다면 조금 더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배차 시간이 느리다라는 경우에는 이거는 타다가 가야 될 굉장히 분명한 방향성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것은 결국에는 이제 현재 한 1,300대 정도 수준인 타다의 차량을 추가적으로 확대해서 그 이용자 편의성을 제고해야 되는 그런 방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기 카카오 모빌리티가 전체 택시의 80%라고 했는데 저게 대략적으로 숫자로 보면은 약 23만 대 수준이어서 그 카카오 T와 지금 타다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타다를 계속 차량 수를 계속 추가적으로 확대해야 되는 그런 방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 레버인 연간 호출 수의 경우에는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 사업 내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공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들 안에서는 타다가 이용자들의 호출 수를 제고하는 방안을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조금 제한적이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평균 지불 금액 확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신규 차종 제공을 통한 프라이싱 상향 조정을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타다는 이미 조금 유동적으로 피크 시간대에는 높은 금액을 부과하고 조금 택시를 부르는 사람이 적을 때는 낮은 금액을 부과하는 그런 방식을 진행하고 있고 이미 시장 내에 다수의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어서 기존의 일반적인 뭐 택시 소나타 차량, 그랜저 차량, 뭐 K7 이런 차량으로는 사실 이미 형성되어 있는 가격대 이상으로 받기가 조금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사실은 카니발도 다시 고려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다만 기존에 운행했던 카니발은 이미 이제 카카오티에서도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여기서 추가로 생각해 본 거는 올해 신규로 출시된 차량을 탑승할 수 있게 하는 항목을 조금 신설해서 운영하면 굉장히 소비자들한테 신선한 밸류를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하지만 이 항목에서 신규 차량을 계속해서 매년 구매해서 그것을 운영한다고 한다면 그게 사실 굉장히 비용적으로 좀 효과적이지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차량을 조달할 것인가의 관점에서는 현대차 같은 자동차 OEM과 협업해서 현대차도 뭔가 새로 나온 차량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더 친근하게 다가가서 선보일 수 있고 그 타다 같은 경우에는 고객한테 새로운 밸류를 제공할 수 있어서 이렇게 협업해서 진행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인 신사업 파트의 이제 B2C 부분인데요. 사실 이거는 신사업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타다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컷들로 이 타다의 사업들을 볼 것인가의 관점에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택시를 호출하는 상황 혹은 택시를 호출하는 행태를 보면 사전에 스케줄링이 어렵고 즉석에서 그냥 바로 호출하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사전에 이미 한 일주, 2주 전에 스케줄링이 가능해서 뭔가 미리 예약이 가능한 경우 이렇게 두 개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번 고객들에 대해서 사전에 예약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예약한 횟수에 따라서 일부 금액을 할인해주는 그런 방식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니즈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조금 되게 스페시픽하고 좀 단편적일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 대치동에 학원가에 뭐 한 밤 10시, 11시쯤 되면 이제 뭐 고급 차량들이 거기에 쭉 서 있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이제 정기적으로 아이들의 그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데리러 가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건데 뭐 기사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겠으나 기사를 모두가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정기적으로 어떤 특정 장소에 방문해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뭐 출근할 때 항상 택시를 탄다던가 이런 직장인들 그리고 병원 통원 치료를 해서 이미 스케줄링이 다 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사전 예약 서비스를 제공해서 일부 금액을 할인하는 그런 물량을 조금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역적인 확장으로는 지금 서울이랑 경기, 수도권 지역에서만 타다를 운행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제 인구 밀도가 높은 광역시로 확장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조금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고 아까 배차를 그 운행 차량을 늘린다라는 얘기와 좀 맞닿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여기서 한국으로만 확장을 시킨 이유는 해외로의 확장의 경우에는 사실 아직 타다가 국내에서도 사업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파일럿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서 우선 국내에서의 확장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해외로 확장을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해외로의 확장은 우선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더 적어놓지 않은 내용 중에 이제 제공 서비스 측면에서 타다는 지금 현재는 이제 차량과 운전자를 동시에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거를 운전자만 제공하는 이제 서비스가 뭐가 있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대리운전 서비스까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내용도 포함을 시켜도 될 것 같으나 실제로 타다가 이제 대리운전 서비스를 하려고 한다라는 기사도 실제로 사후적으로 체크를 했고요. 다만 이제 카카오티 경우에도 대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대리운전의 호출의 한 8, 90% 정도가 아직도 그냥 콜로 전화해서 대리운전 회사에서 배차받는 그런 전통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시장 규모가 그렇게 크게 열릴 것 같지는 빠르게 열릴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선 제외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차량 공간 활용 측면에서 지금은 이제 승객석만 활용하고 있지만 그 뒤에 남는 트렁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의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트렁크를 활용하는 뭐 택배나 아니면 퀵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었으나 오히려 이제 택시라는 특성상 동선이 예측이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시간이 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차량 공간 활용도 우선은 이제 제외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파트인 신사업의 B2B 신사업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기업 대상 신사업의 경우에는, 제공하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차량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와 차량 이용 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눠봤고, 차량을 이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제 일회성, 단발성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법인 차량처럼 좀 정기적으로 타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회성 차량의 경우에는 이제 일반 직장인들, 의 경우에는 출퇴근하거나 혹은 외근할 때 택시를 사용을 하는데 이
외근과 출퇴근에 만약에 회사가 기존에도 뭔가 법인카드나 이런 방식으로 리워드가 아니고 그 보상을 해주는 체제였다라고 한다면 타다와 기업 간 제휴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정기적으로 이 차량 이용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높은 고위 임원들한테 법인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법인 차량을 소유하시는 분들이 집에서 운행하는 차량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일부 분들은 이 법인 차량을 어,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제 타다가 이런 법인 차량을 대체해서 법인이 임직원에게 이제 한 달에 뭐 예를 들면 몇십만 원 안에서 타다 서비스를 쓰면은 이 사용한 금액을 다시 당신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제휴해서 사용할 수 있고, 타다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사실 그 호출 수가 조금 많을 것 같기 때문에 호출 수에 따라서 이제 가격을 조금 조정하는 것이 필요는 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2B 신사업에서 차량 이용 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이제 타다가 어떤 것들을 이제 기업에게 팔 수 있느냐, 뭐 제공할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차량을 활용하는 것이 있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있고 앱을 활용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차량 활용의 경우에는 이제 아까 뭐 실제로 차량 운송의 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차량 외부의 광고면으로 해서 어, 이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차량 내부에는 이제 PPL 제품을 배치해서 좀 그 제품이랑 콜라보해서 그 제품의 프로모션을 조금 돕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내부에서 물건 외로 뭔가 광고면이라던가 아니면 모니터라던가 이런 것들은 사실 타다가 지향하고 있는 쾌적한 운행 환경에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 활용의 경우에는 사실 이것도 생각을 해봤는데 데이터가 결국에는 전부 비식별화 될 것이고, 타다를 타고 이동하는 것의 그 데이터가 그 통계 데이터, 결국에는 이제 매스 데이터, 통계 데이터로 제공이 되게 될 텐데, 그 통계 데이터가 사실 기업에게 판매되었을 때 기업에게 주는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서 이쪽은 사업 기회가 좀 제한적이라고 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타다의 앱에서 배너 광고를 활용하는 등 이제 앱을 통한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모빌리티 서비스 중에서 택시 서비스를 약간 세분화해서 한번 본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 택시 서비스가 이제 요즘 뭐 모빌리티라고 하는 단어에 의해서 약간 더 팬시하게 들리긴 하는데, 왜 이거를 할까요? 사업자들은 왜 타다 같은 사업을 하고, 또 여기 지금 보면 사업자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반반 택시, 플러스, 네네. 파파, 온다, 마카롱, 티맵. 티맵은 이제 UT로 바뀌었죠. 네네. 맞습니다. 타다. 이들은 왜 여기에 이렇게 많이 매달릴까? 심지어 카카오 택시는 수익도 못 내는데. 네, 그래서 음, 카카오 택시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자면, 결국에는 카카오티의 경우에는 이제 택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기네들 마켓쉐어를 굉장히 많이 늘려서 이제 콜수를 확보한 다음에 어, 택시 사업자의 음, 파워를 조금 본인들 쪽으로 주도권을 가져온 다음에 이 택시 사업을 조금 수익화하려는 방안을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지금은 뭐 규제, 뭐 여러 가지 정치권의 비난 이런 것들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모든 이 모빌리티, 그러니까 택시를 호출하는 이 앱의 사업자들이 결국에는 이제 수익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지금은 약간 마켓쉐어 전쟁 중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수익도 안 나고 이게 규제에 막혀가지고 뭐 하기도 힘든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할까요, 여기서? 궁극적으로 뭘 원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사실 뭐 규제적으로 막혔다고 하기에는 조금, 아직 뭔가 정식으로 규제가 발의되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규제가 막혔다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고, 사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궁극적인 목적이, 마켓쉐어를 늘려서 이것을 이제 뭐 콜당 수수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소비자들과 택시 사업자들이 이 중간에 중개해주는 앱 없이, 어, 뭔가 조금 이 중간에 중개해주는 앱 없이 살아가기가 좀 불편하도록 만들어 둔 다음에 이것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그런 방안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규제는 예전부터 엄청 세게 있었고요. 택시 사업은 규제가 정말 세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택시 하나가 늘 수도 없어요. 전국에 이제 관리되고 있는 택시 면허가 더 이상 늘지 않거든요. 네네.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그분이 네. 팔고 돌아가시잖아요. 그 네. 면허를. 그럼 그걸 사는 사람이 그냥 받아서 쓰는 거예요. 음, 그 정도로 규제가 심하게 돼 있어요. 네네. 세상에 되게 약간 공산주의 같은 시장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 수도 없는,
택시 숫자를 늘릴 수도 없는 이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마켓쉐어를 먹겠다고 저러고 있는 게 단순히 언젠가는 나올 것 같은 그 수수료 때문에 계속 적자를 보면서 저렇게 한다고? 이렇게 보기엔 너무 어, 많은 희생을 감수하는 거 아닐까요? 그냥 뭐 우리가 시나리오대로 보면 네, 자율주행차가 나오게 되면 이 택시 사업의 가장 큰 비용 구조는 드라이버예요. 근데 드라이버가 없어지죠. 네네, 드라이버가 없어지는 순간 규제도 굉장히 많이 없어질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규제가 택시 운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거니까. 네, 규제 자체가 다 택시 운전자를 보호하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택시 비용, 킬로미터당 단가, 또 택시 하나당 그러니까 고객 수를 막 따져가면서 서울시에서는 몇 대 택시가 운행돼야 된다라는 걸 규제하고 그거에 대한 뭐 면허를 보증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운전자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차가 나와서 택시가 로봇택시로 다 바뀌면 그때부터는 완전 다른 게임이 되겠죠. 그리고 그 자체가 엄청난 수익 사업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위해서 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건 되게 좀 먼 미래일 것 같아서 네, 음, 지금 당장 이걸로 뭘 할까?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타다가 이렇게 하는 거, 그다음에 기존 사업에서 매출 증대, 그다음에 뭐 신사업 이렇게 봐도 매력적이거나 야 이거 하면 돈 되겠다 하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제가 봐서는. 뭐 네네, 생각은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할 수는 있지만 타다가 되게 어, 힘겹게 하고 있겠구나. 1300대밖에 못 가지고 더 늘리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 택시 사업자의 면허를 사와야 되니까 너무 네, 힘들잖아요. 다른 사업자도 똑같거든요. 반반 택시 늘리고 싶어도 택시 면허를 계속 사와야 되는 구조니까 힘든 거지. 자, 그러면 타다를 그러니까 어떻게 좀 더 획기적인 방안으로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저는 되게 컴프렌시브하게 잘 이제 브레이크다운해서 보여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서 또 뭐 이견은 없고. 다만 이제 신사업이라고 했을 때 이 정도 안에서 그냥 끝날 거냐. B2C, B2B의 신사업이 기존 택시 사업의 어떤 변형 정도일 것 같아서 음, 이거를 다르게 좀 보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택시 사업에 대한 그 규제가 워낙 세기 때문에 그 여지도 사실 큰 건 없고 거의 유일하게 이제 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냥 토스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냥 유저 수 네, 그걸 기반으로 이 그냥 1300대에서 최대한 월간 이용자 수를 늘리고 거기서 좀 나오는 캐시 또는 토스가 이제 쏴주는 캐시로 차량 숫자 늘리고 뭐 이런 힘겨운 길을 가는 거죠, 뭐. 음, 그거 말고는 딱히 없어 보인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나누어 주신 거에 대한 뭐 거는 사실 논란의 대상은 아니니까 전 아이디어성으로 좀 이제 풀어주는 거니까요. 네네, 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카카오택시는 계속 이대로 그래서 카카오택시 좀 변하고 있죠. 자기들이 택시 회사를 계속 어콰이어하고 있어요. 네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규제 안에서 이제 플레이하겠다라고 하니까 결국 이런 플레이밖에 안 남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데이터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 좀 얘기를 해보면 뭐 할 수는 있어요. 주로 어디서 많은 사람들이 타고 내리는지, 그래서 그 이동의 그 구간 안에서 뭘 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는데 아, 비즈니스 모델, 수익 모델로 뽑기는 사실 좀 한 쿠션 음, 더 들어가야 되니까 쉽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이제 타다가 지금 하고 있는 골프장, 뭐 공항, 특정 라우트를 정해놓고 거기서 그냥 되게 고퀄리티의 이동 수단이 되겠다라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들어요. 음, 그래서 특정 세그먼트의 출퇴근과 특정 라우트 내에서의 이동, 그다음에 뭐 특정 시즌에서 또는 특정 고객 세그먼트에서 그런 것들을 그냥 강하게 가지고 있는 되게 특화된 뭐 모빌티 사업자 뭐 이렇게 포지셔닝 할 수도 있겠죠. 이미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뭐 혹시 또 더 논의해야 될 게 있을까요? 어, 아니요, 뭐 논의의 포인트라기보다는 그냥 저도 사실 그 자율주행 관련해서 예전에 이제 한번 스터디하면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제 자율주행이 오면 택시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거는 그 오늘 논의와 약간 별개의 포인트긴 한데 저는 오히려 택시 뭐 노조나 아니면 그분들의 그 영향력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 다른 일반 승용차는 다 자율주행으로 달려도 오히려 택시는 계속 사람이 운전할 수도 있겠다. 그냥 그런 생각을 예전에 한번 해봤던 것 같아서. 음,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정부가 그렇게 놔둘까요?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더 이상 택시 면허에 대한 거래는 없다. 뭐 음, 이렇게 하고 네네. 이제 그분이 더 이상 운전자로서 이제 영업을 할 수 없다면 그 면허는 로보택시로 전환한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럼 음, 점진적으로 이제 전환이 되겠죠. 그럼요. 음. 그거를 그러니까 그분들이 계속 붙잡고 있어서 영원히 사람이 운전하는 고비용 구조의 택시로 남겠다는 사실 조금 상상하기 힘든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다.